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물류관리사 제6장, 화물운송 제6장 해상운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 8장이 나왔는데 6장, 7장, 8장은 다 관련성이 있죠. 특히나 이제 해상운송은 그 국제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7장 국제운송이랑도 관련성이 있고요. 마지막 장이랑도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장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고, 일단 기출 파트로 보면은 보통 한 4-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적게 나와도 3문제, 많이 나오면 6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해상운송 파트는 그 국제물류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해상운송 이 부분이 이제 1장, 2장, 3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문제풀이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해상운송은 국제물류 99%, 뭐 1%는 항공운송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9%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상운송 파트가 매우 중요하다. 중요 출제 파트 보면은 해상운송의 특징 부분, 뭐 맨날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선박의 재원 부분도 좀 시험이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전기선, 부전기선 비교하는 파트들, 그다음에 용선계약, 차터 파티 관련해서는 전기용선, 나용선 계약, 그다음에 항해용선 계약에 대해서 그 정의 부분, 특징 부분 묻는 문제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빠지지 않고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선박의 톤수에 관한 부분이죠. 총톤순위, 순톤순위, 제하중량 톤순위 해서 이 선박의 톤수도 21회 때, 22회 때, 23회 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십니다. 또 하나, 우리 운송수단별로 다 중요한 파트인데 해상 운임에 관련된 부분, 그렇죠? 운송 운임에 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기선 운임, 부전기선 운임, 그 다음에 부대 비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상 운임 및 할증료가 되어 있죠. 할증료도 어때요? 운임에 합쳐져 있는 거죠. 합쳐져 있는 부분 말고도 부대 비용 부분도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 조건인데 F 조건이죠. F 조건. FO, FI, FIO, 피오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해상운송 관련해가지고 화물운송문에 잘 출제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안 나오면 국제물류론에도 출제가 같이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신다. 그 다음에 연안운송의 특징 부분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카페리 관련된 것들 나오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23회 때 해상운송 관련된 국제규칙이 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화증권, 그 다음에 C웨이빌 이런 것들도 같이 출제가 되는데 선화증권은 따로 7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연안운송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만 공부하시는 데 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부분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해상운송의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 해상운송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운송은 일단은 뭐 국제운송 할 때는 뭐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원양 가장 멀리 가는 원양 해상운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도 연안운송이 있는 거죠. 연안운송 내지는 내수면운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운송의 장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 부분은 이거는 뭐 나오면은 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일단 해상운송은 선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선박은 일단 대량 화물,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라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기 때문에 운임은 좀 싸다. 많이 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관 관련돼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화물의 용적, 중량의 제한이 적고요. 운임이 저렴하다는 거. 그 다음에 환경성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한 운송수단에 해당한다. ULS 부분에서도 적용이 용이하다. ULS, 유니노드 시스템이죠. 일관운송 체계에 아주 이것도 용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거 원래는 용이한 건 아니죠. 원래는 이제 이거 ULS 관련해 가지고는 유니노드 시스템 요 관련해서는 이건 이제 일관운송이죠. 일관운송 관련해서는 일관운송이 가장 잘 되는 건 뭡니까 이거 일관운송. 일관운송이 가장 잘 되는 거는 뭐예요? 그 차량이죠. 트럭. 화물 자동차가 가장 잘 되는데 복합 관련해가지고 복합운송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아주 용이한 것
이 부분은 조금 세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모. 근데 운송 경로가 자유롭고 국제적인 운송 수단의 역할이 크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점 보시면 운송의 완결성이 낮고, 왜냐하면 도어투도어가 안 되는 거죠. 항상 트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송 속도가 느리고요. 육상 운송 수단과 연계가 필요하고 항만에서 처리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 그렇죠? 당연하죠. 항만에서 내리는 하역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역 시간 초과하거나 그러면은 뭐 디머리지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국제성에 따른 국제조약, 규칙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부분까지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가시면 해상운송의 수출입 절차가 있는데 6회 때, 10회 때 기출됐습니다. 이거는 6회, 10회 때 나왔다라는 건 예전에 나왔던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국제물류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상 수출 운송 절차, 해상 수입 운송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국제물류론에서 한번 공부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은 뭐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회까지는 화물 운송론에 국제물류론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파트는 그쵸, 어디? 그쵸, 국제물류론 파트가 더 잘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신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출 신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제물류론에서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143페이지 3번 해상 운송 시장의 환경 변화가 있어요. 환경 변화. 이 환경 변화는 좀 중요성이 있다. 환경 변화는 좀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 최근에 운송수단의 환경 변화 부분 출제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신해운법 제정 및 개정 등 영향으로 전통적인 해운동맹 위상이 약화됐다라는 거. 해운동맹은 전기선을 가진 전기선 선주들의 뭡니까? 카르텔 조직이죠. 그래서 그 위상이 좀 약화되고 있다. 2번 해상운송 관련 국제조약, 규칙 등 화주축의 요구가 반영되는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근데 운송 수요가 변화하고 있고 조상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운송들, 선박들도 어때요? 그 효율성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고속화, 대형화 추세에 있다. 그 다음에 전용선, 고속화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화, 그 다음에 전용선하고 있죠. 이분이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2만, 3만 TU 이런 선박들이 막 나오고 있죠. 2만, 3만, 4만 TU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국제복합 운송의 보편화로 전기선사들의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네, 5번 보면 두 번째 줄에 전용선 건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전용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LNG 전용선, 가스 전용선이죠. 아니 원유를 싣고 나라는 전용선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전용선 이런 것들. 그다음 양가로 6번 최근 해상 운송 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전략적 제휴,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44페이지 박스에 좀 나와 있어요. 전략적 제휴의 대표적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우리는 2번 선박의 이해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이해 보시면 선박의 종류가 먼저 나오는데요. 선박의 종류는 일반 화물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역 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고 기타 선박의 종류의 선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화물선 보면 이 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상당히 많죠. 전기선, 라이너 내지는 라인이라고 그러죠. 라인. 원문은 라인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정기선은 트램프라고 그래요. 이게 많은데 여기 이제 ER이 붙기도 하죠. 트램퍼. 이것도 마찬가지로 R이 붙어서 라이너 이렇게 하는데 전기선, 부전기선 이렇게 합니다. 전기선은 어떤 경로가 있는 거죠. 경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부전기선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부르는 선박을 갖다 우리는 부전기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선은 전체 가격에서 운임 비중이 작고 운임 부담력이 큰 고가품이라든가 공산품 등 운송하는 재래선을 얘기한다. 컨테이너 전용선도 전기선을 많이 이용하죠. 부전기선은 일단 부전기선은 그때그때 부르는 거고 얘는 벌크 화물은 일단 부전기선이다. 전기선은 일반 공산품들 나르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전용선 컨테이너 나를 때 쓰더라.
여기 보시면 부정기선 보시면 전체 취득 가격에서 운임 비중이 큰 벌크함을 기대했습니다 운임 비중이 뭐 상대적으로 큰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정기선, 부정기선에 관련된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품 운송, 그 다음에 용선 운송 계약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역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요. 상하역에 따른 거는 로로선과 LOLO, 그 다음에 ROR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LO는 뭡니까? 리프트 on, 리프트 off죠? 그래서 리프트는 뭐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 크레인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기중기가. 그래서 육상의 겐츄리 크레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적하 및 양하하는 형태의 선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RORO는 롤 온, 롤 오프죠. 롤,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박이 있으면 램프웨이가 있고요. 승용차라든가 아니면 트럭이라든가 여타 바퀴가 달려있는 것들을 이렇게 굴러서 들어간다. 램프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굴러서 직접 들어간다라는 거죠. RORO라고 합니다. RORO. 그래서 RORO 선이 담겼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RORO 선 보시면 선박이 문에 설치된 램프를 통해서 램프웨이죠. 트랙터라든가 포크리프트, 지게차죠. 이런 것들 이동해서 적양하하는 형태의 선박을 얘기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LOLO, RORO 말고 또 FFO도 있어요. FFO. F는 플로트죠. 플로트.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거. 플로트 on, 플로트 off에서 이거는 바지선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의 선박의 종류 보시면 뭐 책에 보시면 되는데요. 145페이지 보시면 기타의 선박 종류들 나오죠. 그래서 145페이지 보시면 뭐 바지선도 있고 그 다음에 바지 운반선도 있습니다. 바지선 같은 거는 바지선은 뭐냐면 이렇게 배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떠는 있는데 동력장치가 없죠. 동력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끌고 가야 돼. 예인선이 필요한 거죠. 예인선들. 터그보트라고 하는데 예인선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인선을 다른 말로는 터그보트. 내지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이거? 레시선이라고 그러죠, 레시선. 도선사들이 타고 있는 배죠, 파일럿. 그래서, 바지선 같은 경우는, 바지선에 산화물 같은 것들, 뭐,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채광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 이런 것들 싣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지선, 바지 운반선,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선박 보시면 유주선도 있고, 살물선, 벌크화물이죠. 그다음에 전용선, 겸용선, 그다음에 페리선, 카페리죠. 카페리 같은 것들도 있더라. 146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고요.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컨테이너선의 변형으로 컨테이너 대신에 규격화된 전용 선박을 운송 단위로 사용하며 부선에 화물에 적재한 상태로 본선에 적입도는 운송하는 선박 레시선이라고 합니다. 레시선은 뭐야? 이거 아까 이거 예인선이죠, 예인선. 그다음에 2번은 뭐 한번 읽어 주시는데 영도수산은 광어를 실은 화로차를 부산항 페리오에 자체로 적재한다는 뭐야? 자동차가 알아서 선박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롤 온, 롤 오프죠. RORO.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선박의 재원입니다. 선박의 재원. 그래서 이 선박의 재원도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서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뭐 가판도 있고 가판보도 있고 쭉 나와 있어요. 형폭, 전폭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전폭, 형폭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흘수 이런 부분들. 흘수는 여기도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죠, 이거. 선박이 물에 잠겼을 때 물에 잠기는 이 부분 흘수라고 합니다. 이 선을 갖다 흘수라고 그러고요. 물 밖에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물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을 건현이라고 그래요. 건현. 그래서 흘수와 건현을 합치면 선박의 깊이가 되겠죠.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폭이란 건 선박을 정면에서 봤을 때죠. 정면에서 봤을 때 선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가장 넓은 부분. 형폭은 선박에 보면 안에 철제
프레임들이 들어있어. 구조물들이 들어있죠. 프레임의 바깥에서 가장 바깥까지 이 부분을 형폭이라고 합니다. 형폭. 그래서 선폭, 형폭, 전폭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전폭과 형폭은 좀 나온 적이 있어요. 전폭. 선박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형폭은 프레임이다. 프레임. 프레임 한쪽에서 다른 프레임까지 형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양가로 2번 보시면 건현과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건현은 선박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홀수라고 그래요. 홀수. 나와 있는 부분을 뭐예요? 건현. 건자가 마를 건자죠? 마를 건자. 건어물. 건어물은 말라 있는 생선이잖아요. 건자가 마를 건자입니다. 그래서 물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을 건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홀수와 건현을 합치면 그렇죠. 선박의 높이가 되겠죠. 깊이.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박에 지금 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제가 따로 지금 하나 그려놨는데 전장은 뭐야? 선미 여기 끝에 여기 뒤에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선미에서 선수 배 맨 앞에까지죠. 여기를 다 총 길이를 갖다 우리 전장이라고 합니다. 전장 LOA라고 그러죠. LOA. 전장이라고 합니다. 전장. 가장 긴 부분이죠. 등록장은 등록 원부. 그렇죠? 등록 원부에 올라가 있는 길이를 갖다 등록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수선간장이 뭐냐? 수선장이 뭐냐 이런 건데 수선장은 이거예요, 이거. 실제 물이 닿아 있는 부분이죠. 선박을 물에 집어넣었을 때, 짐을 실은 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렇게 물이 닿아 있는 이 부분을 수선장이라고. 수선장. 수선의 길이죠. 수선의 길이. 수선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선체가 물에 잠기는 상태에서 수선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 수선장이라고 하고요. 선체의 운동을 알고자 할 때는 수선장을 아는데 이게 수선장은 생각보다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 수선간장이라는 애가 중요해요. 수선간장. 그래서 여기는 띄어 쓰는데 원래는 수선간장이에요. 장은 길장자죠. 수선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수선의 길이. 요거는 수선장은요. 계획 만재 흡수선. 책에는 만재 흡수선만 나오는데 계획 만재 흡수선. 요거죠, 요거. 계획 만재 흡수선 상의 선수에서 타주. 여기 선수에서 그러니까 계획 만재 흡수선 상의 선수에서 이렇게 포스트를 하나 딱 세워요. 포스트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타주라고 그래. 타주. 프로펠러 있는데 여기서 선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갖다 우리는 수선간장이라고 한다. 수선간장. 그래서 일반적인 선박의 길이는 수선간장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 만재 흡수선상의 선수에서 타주까지의 길이. 여기 포스트를 하나씩 세워서 이 길이를 잽니다. 이걸 갖다 우리 수선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뭐 이런 재원들도 잘 나오니까 좀 한 번씩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시면 흡수에 대해서 좀 쭉 나와 있죠. 흡수에 관련해서. 그래서 흡수 관련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국제항해에서 취약하는 선박, 길이가 24m 이상, 선박 위 여객선 12m 이상, 24m 미만인 경우에 만재 흡수선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근데 만재 흡수선이라는 거는 선박이라든가 사람을 꽉 채웠을 때 이제 물에 잠기는 깊이죠. 깊이. 요 흡수라고 합니다. 요거는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이거는 계절마다도 이 흡수의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한 담수인지 민물인지 아니면 해상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적도인지 그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만재 흡수선은 선박의 부력의 영향이 큰 물의 비중 차이를 감안해서 계절이라든가 해역별로 각각
각각 달리 적용된다. 건연표라고 하기도 하고요. 흘수에는 뭐 전흘수, 형흘수, 뭐 삼미흘수 이렇게 쭉 이런 종류도 있다. 그다음에 만재 흘수선의 표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S는 썸머잖아요. 하기, 여름철, 만재 흘수선. W는 윈터 해가지고 동기, 만재 흘수선. W가 S보다는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림 한번 참조해 주세요. 그는 T는 트로피칼 해가지고 이건 적도죠, 적도. 근데 F는 프레시 워터 해가지고 이거 담수, 민물이죠. 민물에서는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만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약자만 한번 봐주시고요. 149페이지 보시면 책 149페이지 기타 선박의 구성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선박은 선체, 기관, 그다음에 기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 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격벽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격벽은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선박 안에 보면 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마치 건물로 치면 기둥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둥이나 마찬가지죠. 내력벽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격벽은 수밀과 강도 유지를 위해서 선창 내부를 수직으로 분리해서 구조물을 들어가 있는 구조물을 의미하고요. 격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여기 방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여기는 어떤 화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을 갖다가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3번의 발라스트는 이건 평형수라고 그래요. 평형수. 요거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해 바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공선 항해 시 가망성 또는 일정한 횟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박에 실는 해수, 바닷물, 물을 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래 같은 것들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때는 어땠어요? 짐을 더 많이 실기해서 컨테이너 더 많이 실기해서 어때요? 물을 뺐죠. 그래서 이 물을 빼게 되면 원래 이 발라스트라는 게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탱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워요. 아니면 모래를 채우는 대부분 물을 많이 채우죠. 근데 이거를 물을 빼버리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배가 쭉 가다가 회전을 할 때 이 물의 역할이 어떤 거냐? 오뚜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회전을 하면 끼우뚱이 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가망성이 생겨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평형수 발라스트입니다. 근데 이걸 빼버리면 그쵸? 오뚜기 역할을 못하고 배가 끼우뚱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발라스트다. 그 다음에 대릭, 기준기를 얘기하고 연돌이란 것도 있고요. 닷, 앵커, 그 다음에 창구, 해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49페이지 3번 선박의 톤수인데요. 별표 빵야. 별표 한 3개 정도 쳐주세요. 상당히 중요하죠. 10회 때 12, 13, 14, 17, 19, 22, 23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국제물류론에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5가지 총톤수, 순톤수, 제하 용적톤수, 배수톤수, 제하 중량톤수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5가지 정도가.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총톤수는요. 그로스 토네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스 총이라는 뜻이죠. 모두 합친다는 뜻이에요. 선박 내부의 총 용적량이다. 그래서 상갑판 하부의 정량과 그다음에 상갑판 상부의 밀폐된 장소 정량을 모두 합한 중량이더라.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두 번째. 이게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총톤수는 어디 이용하느냐 이거예요. 어디 이용하느냐. 선박에 대한 관세라든가 등록세, 도선료, 각종 검사료, 세금 및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총톤수다. 총톤수. 그 다음에 총톤수는 각 나라별 해운력과 그 다음에 보유 선복력, 선복이란 건 뭐야? 선복. 쉽 스페이스죠. 선박의 공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선복이라고 합니다. 비교할 때 주로 이용되는 게 바로 총톤수다. 특히 등록세, 관세, 도선료, 각종 검사료 이런 것들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기준. 진짜 빠졌어요. 된다. 순톤수, 넷컴이죠. 넷 토네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느냐?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공간이고요. 즉 화물이나 여객에 제공되는 공간의 용적 크기를 갖다 우리는 순톤수다. 포인트가 이거죠.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공간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도 이겁니다. 순톤수는 어디다 쓰느냐? 항만세. 여기는 뭐였어요? 관세 등록세죠?
이거 국세입니다. 그러면서 항만세, 톤세, 항만 시설 사용료 이런 것들 산정하는 기준이 되더라. 그래서 둘 다 어떤 비용이라든가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다르죠. 총톤수는 관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들, 얘는 항만세라든가 톤세, 그 다음에 항만시설 사용료 등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게 바로 순톤수다. 꼭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재화 용적 톤수가 있어요. 재화 용적 톤수. 그래서 선박의 각 선창의 용적, 선박의 창고죠? 격벽으로 막혀있는 선창. 선창의 용적과 특수화물 창고 등 운송 영업에 제공될 수 있는 화물 적재 능력을 용적으로 표시하더라. 이게 바로 재화 용적 톤수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배수 톤수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선박의 전 준량을 얘기하는 것으로 선체 수면 부하의 부분인 배수 용적이 상당하는 물의 양이다. 그다음에 이는 군함에서 사용한다 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함에서 사용되는 거 포인트 하나.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거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박을 여기 물이 찰랑 꽉 차 있어요. 물이 꽉 차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여기다 선박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선박을 집어넣으면 선박의 무게만큼 어때? 물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이 바깥으로 나가는 물, 배수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용적이 상당하는 물의 양, 이거 바로 배수톤수다. 배수톤수다.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느냐? 배수톤수는 특히나 일반 상선이 아니라 군함에 쓰인다라는 거, 군함에서 사용되는 톤수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게 또 포인트가 되겠다. 그 다음에 5번 재화 중량 톤수, DWT라고 합니다. DWT, 데드 웨이트, 그 다음 웨이트, 토네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라든가 기름이죠. 그 다음 식수 등의 중량을 제외죠. 제외가 중요합니다. 제외.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 기름이죠. 그 다음에 식수 등의 중량을 제외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화물선 탱커의 선봉량, 용선료, 그 다음에 선박의 매매 거래 기준이 된다라는 게 또 여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유라든가 식수 등의 중량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선봉량, 용선료, 그다음에 선박 매매 거래 기출됐던 지문이죠. 선박 매매 거래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재화 중량 톤수다. 재화 중량 톤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 5가지 다시 총톤수, 순톤수.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선박에 대한 관세, 등록세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된다. 순톤수는 직접 상행에 사용되는 공간을 얘기하고, 항만세, 톤세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된다. 항만시설 사용료 등의 기준이 된다는 거. 재화 용적 톤수 이런 거 있고요. 배수톤수는 군함에 이용하더라. 그 다음에 배수양, 물에 빠져나간 물의 양을 갖다가 기준한다. 재화 중량 톤수, 연료유라든가 식수 등의 중량을 제외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얘기하더라. 선박 매매 거래 등의 기준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4번입니다. 선박의 국적 선급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박의 국적 선급제도. 그래서 선박의 국적 관련해서는 편의치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편의치적, 플래그스 오브 컨비니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치적. 플래그는 뭐예요? 플래그. 국기죠? 펄럭펄럭하는 국기. 플래그스 오브 컨비니언스. 컨비니언스는 편리성이죠, 편리성. 어떤 편리에 의해서 국가의 그 국기를 갖다 가는 거죠, 가는 거. 선박이 있으면 선미,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선미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 국적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기가 붙어 있지 않고 파나마라든가 온두라스라든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그런 나라의 국기가 붙어 있는 거죠. 목적은 뭐야 이게? 어떤 우리나라 선박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비용이죠. 어떤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근데 보유세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의무 조건들이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 사람을 선원으로 무조건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우리나라 배이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 뭐 파나마라든가 온두라스라든가 괌이라든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이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를 국적으로 하면 어때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편의 지적을 하는데, 편의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게 국부의 유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국부의 유출. 그 내용 보시면 편의 지적이란 선주가 자국의 엄격한 요구 조건과 의무 보면 경제적 규제라든가 뭐 선언, 고용 등 피하기 위해서 자국이 아닌 조세 피난처인 제3국의 선박을 등록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는지는 1, 2, 3번, 5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권리 행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편의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의 운행, 안전기준 등 이행 준수, 회피에 따르는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지도, 감독, 회피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원 공급원의 선택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만 뽑아야 된다라는 규정, 이런 것들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네, 등록세, 그 다음에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의 선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서 조세 부담도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 이런 목적으로 의해서 편의 지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급 제도죠. 선급.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되어 있습니다. 선급이란 거는 선박의 급수를 매기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쵸? 보험료를 매기기 위해서. 누가? 선급협회에서 매기는 겁니다. 선급제도의 개념, 선급제도는 국가마다 다른 법규에 의해서 선박이 제조됨에 따라 제조된 선박이 가망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기관에서 정상적인 항해가 가능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영국에서 보험업자들이 만든 거예요. 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선박마다 급수를 매겨서, 급수가 좋은 애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좀 안전한 배니까, 그렇죠? 보험료를 좀 덜 매기고, 봤더니 뭐 3등급, 4등급이다, 좀 위험하다, 그러면 보험료를 많이 매기는 거죠. 그래서 151페이지 보시면 선급제도는 선박의 가망성을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가망성은 뭐야?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나라도 국제선급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국적선 불취향 증명서 웨이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웨이버. 최근 기출됐죠? 웨이버 제도라는 게 있어요. 프로야구에도 웨이버 제도 이런 것들이 있죠? 메이저리그에는 웨이버 제도가 있습니다. 웨이버 제도는 뭐냐면 자국선 우선 원칙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국선 우선 원칙. 화물을 타고 다른 나라에 실어 나눠야 되는데, 이때 일단 우리나라 국적선부터 선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때에는, 우리나라 선박이 없을 때는 다른 나라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웨이버입니다. 웨이버 제도. 그래서 책 내용 보시면 웨이버 제도는 수입 화물에 대해서 국적선, 자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하는 국적선 보호주의다. 자국 선박이 취항하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 중이라도 선적 당시 취항할 수 있는 선박이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한 서류, 웨이버라고 합니다. 웨이버 없이 외국 선박이 임의로 선적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배가 더 이상 실을 수 있는 배가 없는 경우, 이때는 다른 나라 배에 실을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웨이버 제도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151페이지 해상운송 방식, 계약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운송 방식인데요, 이때는 정기선이 있고요, 하나는 부정기선. 아까 얘기했지만 라이너, 또는 트램프 내지는 트램퍼 이렇게 합니다. 트램퍼. 그래서 특히나 정기선 같은 경우는 공산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컨테이너 무조건 싣는 거죠. 그래서 151페이지 책을 일단 한번 보세요. 1번 해상운송 방식, 정기선과 부정기선은 나눠진다. 정기선 운송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선은 여객 및 개품 운송 계약이다. 개별적인 제품을 갖다가, 상품을 갖다가
아니면 화물을 갖다가 운송하는 계약을 치르는 게 바로 개품 운송 계약이죠. 그래서 정기선은 여객 및 개품 운송 계약으로 화물을 싣고 정해진 항로를 규칙적으로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형태의 해상 운송이다. 그래서 정기선. 라이너 아니면 라인이라고 합니다. 라인은 뭐예요? 어떤 경로가 있다라는 거죠. 경로. 운행 경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기선은 버스로 치면 시내버스. 아니면 광역버스. 얘네들 어때요? 노선이 있죠? 노선이 있습니다. 부정기선은 거기에 비해서 노선이 없어요. 그때 부르면 오는 거죠? 전세버스랑 마찬가지예요. 전세버스. 그래서 부정기선 계약을 갖다 우리 차터 파티라고 그러잖아요. 차터 파티. 차터 파티가 용선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가 바로 뭐 전세 계약서나 마찬가지죠. 전세 계약서. 그래서 얘는 시내버스에 비교할 수 있고 쟤는 전세버스에 비교할 수 있더라. 그래서 152페이지 보시면 개품 운송 계약에 선적 절차가 있어요. 선적 절차.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그다음 일반 재래선 화물 선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알아두시는데 일단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FCL 꽉 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적 요청을 합니다. 누가? 화주가 선사한테 선적 요청서 SR 뭐야 SR? 쉬핑 리퀘스트죠? 선적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뭐 선적할 수 있으면 뭐 CY로 이제 물건을 가져와서 DR 뭐야 DR은 독 리시프트죠. 리시프트. 부두 수취증이라고 그래서 컨테이너 싣고 와가지고 어디요? 부두에 항구에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항구에서 내려놓을 때 CY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어때요? 그래 니네 컨테이너 내가 왔으니까 내가 수령했어. 이거 선적할 거야. 그래서 수령증이죠. 수령증. 그러니까 자기네가 컨테이너를 받았다는 컨테이너 수령증이에요. 이거는 뭐 CY 운영자가 누구한테? 화주한테 주는 게 바로 독 리시프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착한 거죠.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선적 지시서라는 걸 갖다 주는 거야. 선적. SO. 쉬핑 오더죠. 쉬핑 오더. 오더는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거야. 이제 선적해. 그 다음에 본선 적재, 온보드 하는 거고요. 온보드가 됐으면 그때서야 선사가 BL을 발급해 주는 거죠. 이 순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LCL이에요. LCL은 어떤 게 필요하죠? LCL에서 FCL로 만드는 콘솔 절차가 필요하죠. 콘솔리데이션. 그래서 SR 선적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CFS로 갖다 물건들을 다 집합시켜요. 집합시킨 다음에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드는 거죠. 꽉 채우는 작업, 콘솔리데이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CY로 보내고 CY로 갔기 때문에 독 리시프트 수령증을 주는 거죠. 수령증. 부두 수취증 내지는 물건을 수령했다는 수령증이에요. 수령증을 화주한테 발급해주면 화주는 그거 가져가서 선사한테 SO를 발행해 주세요. 그래서 쉬핑 오더 내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럼 쉬핑 오더가 내려지면 온보드 본선에 적재를 하는 겁니다. 선박에 적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L이 발급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DR이라는 게 나오고요. DR. 일반 재래 화물 같은 경우는 DR이 아니라 MR로 대체합니다. MR. 본선 수취증. 메이트 리시프트라고 합니다. 본선 수취증. 본선 수취증은 본선 뭐예요? 선박에서 1등한 회사가 이거 됐어. 이제 다 실었어. 자기네가 물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트 리시프트를 발급해주면 이걸 가지고 BL을 발급받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부정기선 쭉 나와 있고요. 부정기선의 운송 방식. 그래서 부정기선은 벌크 화물을 운송할 때 주로 사용되며 그때그때 부르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원칙적으로 단일 화주의 단일 화물을 항해 용선 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기선의 용선 계약 종류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요하죠. 부정기선의 용선 계약 관련해서 용선 계약으로 차터 파티라고 그래요. 차터 파티. 그래서 용선 계약의 종류가 5, 13. 옛날에 나왔었죠. 14 나오다가 16 나왔다가 23회 최근에 또 나왔어요.
종료는 크게 항해 용선 계약이 있고요. 또 하나 일대 용선 계약, 그다음에 정기 용선 계약, 그다음에 나용선 계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나머지 책들은 여러분 좀 봐주셔야 돼요. 항해 용선, 영어 표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이지 차터라고 그래요. 보이지 차터.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편도죠. 편도. 왕복이 아니라 편도입니다. 편도 항해를 위해서 체결되는 운송 계약이다.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항해 용선 계약이고 얘네들은 편도다. 편도. 일대 용선 계약. 일대 용선 계약. 영어로는 데일리 차터 이렇게 돼요. 일대 용선 계약은 데일리죠. 데일리.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때 언제 선박료가 막 올라갈 때 선박의 무슨 전세 뭐 금액이 아니면은 월세 금액이 아니면 계약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 이때는 매일매일 계약을 하더라.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에 변형된 것으로서 하루 단위로 용선하는 용선 계약을 의미한다. 이게 일대 용선 계약이라고 합니다. 데일리 차터라고 합니다. 데일리 차터. 세 번째는 정기 용선 계약이라는 게 있죠? 정기 용선 계약. 정기 용선 계약. 그 다음에 나용선 계약은 조금 많이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정기 용선 부분이 있습니다. 타임 차터. 정기 용선 계약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기간 용선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기간 용선 계약 내지는 정기 용선 계약.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고 선장과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일정 기간 동안이죠.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이게서 타임 차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박도 있고요. 선박만 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선장도 타고 있어야 돼요. 사람도 타고 있어야 되고 선원들도 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들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계약. 이거를 우리 정기 용선 계약이라고 한다. 여기에 비해서 나용선 계약, 베어보트 차터 내지는 디마이스 차터라고 합니다. 나용선 계약은 뭐예요? 나자가 벗을 나자예요. 벗을 나자. 베어. 껍데기만 빌려주는 거죠. 아까 정기 용선은 선박 플러스 그다음에 선장, 선원, 기구들 다 빌려주지만 이거는 배 껍데기만 용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선자가 선박만 용선하는 계약이다. 선박만 껍데기만. 인적, 물적 요소. 아까는 전기 용선 다 있었지만 얘는 인적, 물적 요소를 용선자가 부담하고 용선자는 빌린 사람이죠. 운항 전반을 누가? 용선자, 자기 빌린 사람이 책임, 관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용선 계약입니다. 용선자, 빌린 사람이 선용품이라든가 연료 등을 선박에 공급하고 선장이라든가 승무원 등을 본인이 직접 고용하는 거, 자기의 필요한 사람들을. 그다음에 권한도 누가? 용선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로 나용선 계약이다. 나용선 계약. 요 나용선 계약들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시면 그 옆에 그 2단 부분에 보면 더 알고 가기 있죠. 항해용선 계약 서식, 갱콘이라는 게 있어요. 갱콘, 젠콘, 뭐 갱콘 이렇게 하는데 젠콘 이런 것들도 있고 영국 해운 회의소 공인 서식들도 있고요. 영국 해운 회의소 공인 서식은 석탄 운송용 16개, 그다음에 목재 운송용 7개, 그다음에 곡물 운송용 여러 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일반 용선 계약서의 표준 서식 젠콘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152페이지 보면 항해용선 계약도 핵심 포인트 부분이 있죠. 16회 때 나왔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3페이지 그 맨 밑에 보면 항해용선 계약 관련된 문제 있죠. 기출문제 확인. 옛날 문제인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항해용선 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해서 용선료를 용선 기간에 따라 결정하고 용선 개시 전에 미리 선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해용선 계약은 뭐예요? 그렇죠. 아까 편도라고 그랬죠. 편도. 용선 기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기간에 하는 건 뭐예요? 기간에 따라서 하는 건 타임 차터죠. 타임 차터. 용선료를 용선 기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항해용선 계약은 보이지 차터는 뭐예요? 선정약이라든가 선정양에 따라서 하는 거죠. 아니면 빌린 선복 크기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용선료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154페이지 용선 계약의 하역비 부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별표. 이것도 별표. 별표하시고, 여기 벌스텀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너 텀. 이렇게 라인이가 뭐예요? 전기선이죠. 요거는 전기선에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는 부전기선.
부정기선에 관련된 거예요. 원래 이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같이 곁들여서 한 거죠. 벌스텀 내지는 라이너텀이라고 합니다. 선적과 양육 비용을 누가? 선주가 모두 부담한다라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부담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더라. 정기선이니까 계품운송 계약에서 사용되더라.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 그래서 F조건이에요. F조건. F조건은 두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주어. 주어가 누군지. 두 번째 F. F 뭐예요? 프리죠, 프리. 프리의 개념이 뭔지. 프리가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짜예요, 공짜. 누가 공짜예요, 이거? 주어는 선주가. 선주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는 거죠. 선주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FIO, FO, FI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F 조건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보면 뭐 F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수출지, 여기 수입지 항구죠? 수입지. 이제 시고 가는데 F 조건 중에 FI라는 게 있어요. FI. 그럼 프리인이죠. 프리인. 안쪽에서 뭔가 공짜예요. 안쪽이란 건 뭐야? 수출지죠. 수출지. 아직 안에 있으니까 수출지. 여기서 뭐가 공짜예요? 선적. 그래서 FI 보시면 선적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한다는 건 뭡니까? 선적비용은 누가? 용선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선주는 공짜. 그래서 선주는 뭐 FI에서는 그렇죠. 실는 비용이 공짜다. F5는 프리 아웃이죠. 아웃은 바깥쪽에 바깥쪽. 바깥쪽은 여기죠. 수입지죠. 바깥쪽에서 뭐가 공짜예요? 내리는 비용이죠. 하역비용이죠. 하역비용. 내지는 다른 말로는 양육비용이라고 그래요. 양육비용. 바깥쪽에서는 이게 공짜. 누가? 선주가. 그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용선자가 부담하는 거죠. FIO는 안쪽에서도 공짜, 바깥쪽에서 공짜라는 건 안쪽에서는 선적비용, 바깥쪽에서는 양육비용. 이게 다 누가? 선주는 내지 않는다. 누가? 용선자가 다 부담하더라. 피오스트는 FIOST는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은데 S가 있고 T가 있어요. S는 스토우드. T는 트림이죠? 트림. 이 트림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트림. 선박의 그 창고죠. 밑에 부분. 평평하게 고르는 평탄화 작업이에요. 왜? 울퉁불퉁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이 움직일 수 있어요. 끼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탄화하는 작업이죠. 이거. 평탄화 작업 비용. 스토이는 이거는 배 선창의 어느 부분에 이거를 놓을 것인가 배분하는 거죠. 배분하는 거. 선적. 적재할 때 적재 부분을 계획하는 거죠. 계획하는 거. 적부 비용이라 적부 비용. 적부 관련된 비용. 적부 비용. 화물에 배치할 비용들, 스토잉. 그래서 요거까지도 누가? 용선자가 부담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다 누가? 용선자. 이거는 선주는 다 공짜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이거 이외에도 뭐 그로스텀 차터, 그다음에 넷텀 차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비, 하역비, 검수비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거. 선주가 모두 부담하는 거 이거네요. 그로스텀. 그 다음에 항비, 하역비, 검수비 모두 용선자가 부담하는 건 넷텀이다.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부정기선 관련 용어 정리, CQD, 조출료, 최선료, 디머리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 그렇죠? 국제물류론에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고 기출 언제 됐어요? 9회 때 됐어요. 9회 때. 여기서는 간략하게 뭐 이런 거 있구나. 국제물류론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지. 특히 중요한 거는 조출료, 최선료, 디머리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WT 이런 것들은 그렇죠. 국제물류론에서 꼭 나온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양자의 비교 있죠. 정기선과 부정기선 비교하는 표인데 이것도 19회 때, 22회 때 또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19, 22 두 번이나 나왔죠. 정기선, 부정기선.
특성 보시면 규칙적이고 뭐 이건 노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속하고 정확하다. 상대적으로 싸고 왜? 벌크 화물이니까 벌크 화물. 그때그때 불러서 하는 거죠. 그때그때 불러서. 그다음에 뭐 신속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 대상 화물은 공산품이라든가 고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컨테이너. 그다음에 얘는 벌크 화물. 수요 발성이 안정적이다. 뭐 계속적이 있죠. 컨테이너 실어나는 선박 계속 있잖아요. 불규칙적이고 그때그때 불릴 때마다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요. 상대적으로. 근데 운송인은 공중운송인, Public Common Carrier. 얘는 사적 계약 운송인, 프라이빗이죠. 운송계약서는 얘는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얘는 차터파티를 발행하고 운송계약의 종류는 계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그다음에 공시된 걸 이용하고 시장의 수급상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쵸 가격이 결정되다. 싸고 비싸고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한번 보죠. 156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기출문제 확인이 있습니다. 해상운송계약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물품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그 다음에 계약으로 계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계품운송계약, 정기선 운송계약이죠. 요거랑 관련해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쭉 되어 있는데요. 정답 2번이죠. 원유, 철강석, 비료, 곡물. 얘 뭐예요? 산화물이죠. 산화물. 벌크화물이죠. 벌크화물. 벌크화물을 다른 말로는 산화물, 사람을 이렇게 하죠. 벌크화물. 살화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분립체. 가루죠, 가루. 산화물. 흩어질 산자예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조악화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벌크화물이죠, 벌크화물. 모래, 뭐 자갈, 시멘트, 철광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벌크화물은 부정기선, 용선운송계약을 취하더라. 156 연안운송, 카페리운송인데요. 연안운송은 내수면 국내에서 연안운송, 연안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내수로를 이용하든가 이런 것들이죠. 운하 같은 것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연안운송의 장점 보시면 공로의 혼잡 경감, 그 다음에 친환경 운송 수단이다. 모다시프트의 하나의 일환이죠. 중량물, 장척물 등 수송에 적합하다. 대량화물의 국내 수송에 적합하다. 그래서 최근에 연안운송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단점은 운송의 신속성, 좀 느리다는 얘기. 그 다음에 도어투도어가 안 된다는 거. 소량, 다빈도 운송에는 부적합하다. 넘기시면 내수면 운송, 그 다음에 카페리 운송인데 카페리 운송이 21회 때 최근에 나왔습니다. 카페리. 여기 거 화물을 같이 실는 거죠. 그래서 카페리에는 자동차도 들어가요. RORO 방식인 거죠. RORO 방식. 네, 모다시프트, 그 다음에 상하역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페리 운송은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의 운임 부분이 있는데요. 그 운임 부분, 157이죠. 해상 운임의 결정 요인회가 17회 때 나와 있는데,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화물의 중량 및 용적에 따라서, 화물의 운송거리, 화물의 가치에 따라서도 운임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운임은 달라질 수 있고요. 어떤 화물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화물의 중량, 네, 용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거리에 따라서도 뭐 거리 체감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화물의 가치, 밸류에이션이죠. 우리 항공운송에서는 밸류에이션 차지라고 했는데 종가운임이죠. 종가운임. 근데 우리 해상운송에서는 에드발로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종가운임이에요. 종가운임. 가격에 따라서 비싼 거는 많이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물의 종류라든가 중량, 용적, 운송거리, 가치 등에 따라서 그래서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CF 운임이란 게 있고 운임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운송 비용이란 게 있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인커텀즈를 보면은 더 쉽게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운임을 우리는 영어 표현할 때 freight라고 하고요.
프레이트. 운송비용은 캐리지라, 캐리지. 그래서 캐리지, 뭐, 페이드 투 이렇게 돼 있잖아, 뭐. 이게 뭐야? CPT인가요? 이런 조건이 있잖아. 운송 조건이 있잖아, 인코텀즈에. 그래서 얘는 운송비용이 운송비용. 캐리지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면, 운임이란 거는, 주로 이거는, 해상운송. 그 다음에, 내수로 운송. 운송 때는, 우리 그 인코텀즈상은, 프레이트, 운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얘는, 운송비용, 캐리지는, 이거 언제 쓰냐? 복합운송. 복합운송 때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합쳐서 운송비용, 캐리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57페이지 보시면 전기선 운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 운임의 종류인데 17, 20, 23 최근에 계속 나왔어요. 기본 운임이라는 게 있고요. 중량과 용적을 기준해서 둘 중 운임폭이 큰 쪽을 기본 운임으로 정하는 거. 맥스죠, 맥스. 그래서 뭐 원래는 실제 중량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였어요? 용적 중량. 볼륨이죠? 실제 중량. 특히나 해상에서는 톤 단위야, 톤. 했더니 10톤이에요, 10톤. 얘는 했더니 가로, 세로, 높이. 다 미터 단위죠, 미터 단위. 그러면 12m. 요거는 곧 톤이랑 똑같죠? 했더니 12m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12톤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12톤 곱하기 뭐야? 요율이죠, 요율. 이렇게 하면 운임이 되더라. 기본 운임이 되더라. 최저 운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가 운임, 아까 에드발로렘, 귀금속 등 고가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산출된다. 그래서 그 가격이 높으면 많이 측정하겠다라는 거죠. 특별 운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운임, 화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가는 장소죠. 지역. 그 다음에 화주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과된다. 선불운임, 선불은 미리 주는 거죠.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CFR, 그 다음에 CIF 이런 것들은 다 선불 조건이더라. 선불 조건이더라. CFR, CIF 다 보면 얘는 어때요? C조건이죠? C조건 중에 CFR, CIF. F가 이때 뭐예요? 프레이트죠, 프레이트.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 프레이트는 해상운송에서만 좀 쓰다.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에서 쓰더라. 후불운임. 프레이트 콜렉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FOB 계약에서 쓰더라. 그 다음에 FAS에서도 쓸 수 있는 게 후불운입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할증료라는 게 있어요. 할증료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보면 6회 7회 때 옛날에 나왔다가 16회 21회 때 최근에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량 할증료인. 중량이 너무 무거우면 할증하겠다라는 거죠. 요거 한번 알아두세요. 약자 HLS, 헤비 리프트, 서차지. 그래서 서차지라는 게 붙으면 서차지가 이게 할증료죠. 할증료. 아니면 F, 팩터. AF가 붙으면 이것도 할증료야. 할증료. 어드저스트 팩터요. 유가 할증료라는 게 있어요. BAF, 바프. 벙커 어드저스먼트 팩터. 벙커 뭐야? 벙커 CU. 기름이죠, 기름. 벙커 어드저스먼트 팩터에서 이거는 유가 할증료. 기름값이 올라가면 더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화할증료. CAF, 카프. 커런시 어드저스먼트 팩터. 통화가 환율이 바뀌면 더 받겠다라는 거죠. 인플레 할증료. IAF, 인플레이션 어드저스먼트 팩터. 도착 나라 갔는데 여기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이때 더 인플레만큼 더 받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선 할증료. 최선이란 게 뭐야? 컨제스천이죠, 이거. 이건 뭐야? 복잡한 거. 그래서 도착항의 항만이 꽉 찼어요. 다른 나라 배들로. 복잡할 경우에 부과하는 거. 최선 할증료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척 할증료. 장척이란 긴 물건들. 그 다음에 양육항 선택 화물 할증료, 옵셔널 차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지에서는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출발하는데 도착지는 미국인데 일로 갈까? 아니면은 파나마로 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그래서 이때는 옵셔널 카고 차지라는 걸 갖다가 부과를 하더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스라는 걸 수 있어요. 미스. 미들이스트 이머전시 서차지죠. 그래서 미들이스트는 뭐예요, 이거? 미들이스트는 중동 지역. 이머전시는 긴급 상황이죠. 서차지. 중동 지역은 전쟁이 잘 나고 해적들도 많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만약에 선박이 가야 되는 경우에는 선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들이스트 이머전시 서차지에서 중동 지역에 갈 때는 긴급 할증료를 붙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번엔 부대 비용 보겠습니다. 부대 비용도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5, 8, 15, 16, 21 계속 나오겠죠. 옛날에 나왔다가 최근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두 사용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화물 처리비, 이게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THC, 이거 약자도 알아두셔야 돼요. 터미널 핸들링 차지, 그래서 THC 핸들링 차지죠.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이 이동했다는 비용을 갖다가 우리는 THC라고 한다. 그 다음 CFS 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이거죠. 4번. 디텐션, 지체료입니다. 지체료.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를 받아요. 공짜로 며칠 동안 쓸 수 있게 무상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허용되는 기간을 초과하면 그때는 선박회사한테 지불하게 하는 게 바로 디텐션이다. 지체료입니다. 지체료. 그래서 지체료 말고 아까 선박 하역할 때 그 하역항에 정박해서 물건을 하역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그때 초과했을 때 만약에 선주랑 화주가 계약하기를 5일 안에 다 내리기로 했는데 7일이 걸렸어요. 그럼 이틀에 대해서는 2일분에 대해서는 그때 선주한테 비용을 더 줘야 되죠. 추가적으로 더 내는 비용. 그 디머리지라고 디머리지. 이것도 비용이죠. 이것도 지체료의 일종입니다. 일종. 빨리 선적하면, 하역하거나 선적하면, 그때는 디스패치라고 해서 오히려 더 받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도착지 화물 인도비라는 것도 있고, 지선운임이라는 것도, 이것도 최근에 또 나왔어요. 피더운임.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이번에는 부정기선 운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기선 운임. 부정기선 운임 보시면, 부정기선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스팟 운임이라는 게 스팟 뭐예요? 그때죠, 그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선적이 개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불되는 운임이다. 그 다음에 선물인데, 선물이란 거는 프레젠트가 아니죠. 포워드예요, 포워드. 아니면 퓨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 미래 상황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가격을 서로 결정하는 거. 그때 비싸질 수도 있고 더 싸질 수도 있는데 이때 미래의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결정하는 거죠.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으로 지불하는 거. 선물 운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워드 레이트 내지는 퓨처스라고 그래요. 퓨처스. 선물이야, 선물. 우리 증권에 가면 선물 거래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기름값이 1년 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미리 확보해 놓는 거죠. 계약된 금액으로. 그때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지만. 일대용선 운임 이런 것도 있고요. 일대용선 데일리죠. 데일리. 그 다음에 연속항해 운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연속항해 용선 운임은 반복되는 항해에 의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항해수에 따라서 항해수. 어디 있어요? 항해수에 따라서 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운임이다. 총괄 운임, 선복 운임이라는 것도 있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죠. 이거죠. 부적 운임 내지는 공적 운임, 데드 프레이트라고 합니다. 계약보다 화물량이 적거나 또는 선적하지 않아도 미리 계약한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적재 운송물에 대한 운임을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선창이 이렇게 있죠. 여기 A 요 공간을 내가 다 빌렸습니다. 다 빌렸어요. 다 빌렸는데 실제로 봤더니 내가 선적한 부분은 요만큼밖에 선적을 못한 거죠. 그래도 전체에 대해서 다 내는 거. 이게 부적 운임이죠. 이 부분은 벼 있지만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죠. 지불해야 되는 거죠. 부적 운임이라고 합니다. 부적 운임.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가 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는데 최저운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급운임도 있네요. 선급운임. 선급은 미리 주는 거죠. 미리 땡겨서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가 방식에 따른 분류,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뭐 선급은 미리 앞에서 했으니까, 최저운임, 특별운임, 차별운임, 무차별운임, 계약운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뭐 중요성이 있는 것 한번 다 읽어보세요. 무차별운임이 중요하죠. 무차별운임. 차별운임은 뭔가 차별을 두는 거죠. 디퍼죠. 디퍼. 거기에 비해서 무차별은 FAK라고 그래요. FAK. Praise all kinds.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쵸, 요율을 같게 하는 거죠. 품목과 무관하게. 동일한 운임을 적용시키는 게 FAK다. 그래서 무차별 운임. 뭐에 따라서, 그쵸, 품목과 무관하게 동일한 운임을 매기는 거 FAK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 많게는 6문제, 국제 물리론까지 하면은 한 10대 문제 나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놨고, 기출되는 부분 위주로 정리해놨으니까 꼭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한 30문제, 40문제 되는데 다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예상문제는 아무리 많이 풀어도 지나치지 않다.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